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아주 더운 날씨가 또 아침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나우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종일입니다. 이해랍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를 했죠. 네. 지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채우고 있는 내용들, 내실이 탄탄한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조금 그 전날에 비해서는 좀 둔화되는 모습. 우리도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장 분위기가 강보합이긴 한데 역시 조금 탄력은 둔화된 모습. 조금 쉬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네. 볼 수도 있긴 한데 물론 요즘 시장 상황 강한 걸 보면 이것도 뭐 잠깐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시간 이후에 오후장에 가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주체들이 아직까지 아주 큰 규모로 뭐 사거나 팔거나 이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 네. 좀 더 살펴주시겠어요? 이슈 브리핑 가볼까요? 네. 자, 화면 저출산 관련주 일단은 먼저 보이는데요. 전체 그 섹터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지수는 지금 0.2%, 0.1%, 코스피 200 0.2% 정도 강보합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운데 가장 큰 원인 이 저출산 섹터 쪽이 오늘 일단 오전장 상황에서는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 조선, 음식료, 한동훈, 유가 이런 순이네요. 교육도 좀 있고 음식료가 오늘 오전 초반에는 약세였는데 지금 바로 강세로 좀 돌아서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계속 나왔던 이슈들보다는 오늘 좀 새로운 이슈들, 해운이라든가 유가, 저출산 이런 또 한동훈 요 이슈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이슈들도 좀 오늘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강한 오늘 탄력을 보이고 있는 저출산 섹터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출산 관련된 또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별개의 부처를 설립하겠다. 사실은 이 저출산 관련 부처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일단 사회부총리가 경임하는 이런 부를 설립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나 확실하게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네 가지 핵심 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를 위한 이 3대 핵심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좀 쪼개서 앞으로 상황을 펼쳐나가겠다,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얘기를 했고요. 몇 가지 보면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또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좀 더 편하게 돕기 위해서 해당 기업의 지원을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 있고 특히 이제 주택 문제 크죠. 출산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 분양하겠다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특별 공급 대책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주거 대책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점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사 보셨던 것처럼 관련 종목들을 보면 캐리소프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 꿈비, 아가방 컴퍼니, 삼성출판사 여러 이제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아주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또 적재적소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는 계속 못 받고 있죠.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0년대 초반, 200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출산 문제는 계속 우리는 하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0.7명대 간당간당할 정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의 정책은 효과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좀 과하게 적다라는 한 60%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교육비 부담이라든가 또 노후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에 대한 것이 덜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예산만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잘 좀 반영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아침 초반보다는 탄력이 조금 줄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 섹터도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섹터는 지금 기사도 좀 나옵니다만
그동안에 가장 우리 사회적인 쪽에서, 이 사회 쪽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던 의료 갈등, 의료 갈등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최종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법원에서는 이제 뭐 반대한다 이런 판단을 결국 내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의대 정원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교육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오늘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 메가MD, 웅진시크빅, YBM넷 이런 종목들 지금 적게는 1%대 중반에서 많게는 4%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해운주가 확실히 좀 더 탄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보면은 지금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운임과 이 항공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운임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이 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3월 말부터 지금 10주째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사실은 이 해상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슈들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후티 반군의 이 수에즈운하 봉쇄 여전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RTC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좀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죠. 특히 미국의 중국 관세 이게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일단 최대한 물량을 밖으로 밀어내자라는 뭐 이른바 디플레 이 전략이 지금 계속해서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선박을 구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해상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수급 구조도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기사까지 좀 나와 있는데 종목으로 이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운임이 올라간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해운 관련주들 주가 흐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M 오늘 5% 넘게 상승폭이 더 커졌죠. 흥하해운은 지금 거의 10% 가까이 커지고 있고 대한해운, 펜오션, STX, 그린로지스 즉 해상운임과 관련된 주요 기업들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상운임이 올라가는 이슈들 당분간도 쉽게 이렇게 해소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운임 강세 또 해운 관련주들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해상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박 편을 구하기 어렵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럼 선박을 더 구해봐. 이제 선박을 새로 이제 만드는 그런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뉴스 강세 수주 가능성 기대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침 또 증권사에서 기사 한번 보면은요. 컨테이너선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대형주들도 물론 컨테이너선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사실은 좀 부가가치가 좀 고부가치선 이를테면 좀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부가치선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벌크선 중심의 컨테이너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수주도 그렇고 가격 경쟁력도 워낙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 조선주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국내 중소형 조선주들 예를 들어 미포라든가 삼호라든가 이런 중소형 조선사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종목들 한번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인화전공, 디케라, STX, 대한해운, STX 중공업 좀 소형 그런 조선소들 관심들이 좀 있는 모양이고요. 작을수록 확실히 주가 탄력은 높습니다. 인화전공 같은 경우 15% 넘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조선사라기보다는 좀 해운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3%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은 오늘은 뭐 사실은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주인 저출산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있는데 직접적으로 딱 연결되는 종목들보다는 전체로 조금 아직은 좀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좀 더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어제 강세를 보였던 HBM이나 반도체 화장품 같은 경우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전력설비, 방산, 강관 이쪽은 어제 항이 강했다가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봤을 땐 이런 흐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앵커 받아주시죠.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860선 0.04% 하락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브리핑에서 살펴본 내용들 종목 얘기를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는 김한철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 나눠주시잖아요.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과도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의 노후 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이델리온 전문가 김한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투자를 선사하기 위해서 AI 기술력,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여러분 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고하고 명확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라인 드릴 테니까요.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스타일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AI 스타트업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알고리즘이요? 궁금해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지난 과거에 있던 유사한 패턴들을 검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미리 주가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신뢰가는 기술을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목 얘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바로 이 저출생 관련해서였어요. 사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합계 출산율 0.7명도 깨지고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0.69명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관련 테마가 지금 불붙고 있는데 내용 살펴주시죠. 네, 우선은 테마를 살피기 전에 간략히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해야 될지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증시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실 코스피도 지금 최근 고점을 돌파를 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대형주 단에서 정말 상승세가 근본적으로 상승하고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통화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1,383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테마주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산발적인 스탠스를 가지자라는 스탠스가 좀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아니면 영일만 아니면 조선 이런 쪽으로 산발적인 테마가 매일매일 형성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에 매수하고 쭉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산발적인 스탠스를 잘 이해하시고 조금 더 단타적인 성향으로 접근하신다면 이 시장을 충분히 조금 더 돌파하는데, 유연하게 돌아가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략에 맞춰서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저출생이라든지 포함해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이 움직일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괜찮을까? 이거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게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 더 오를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말씀하신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OECD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출산으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어찌 보면 정부단에서는 대책 발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게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궁극적인 메가 사이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는 높다고 보는데 그럼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가장 핫한 이슈로 봤을 때는 차트를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의 차트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2023년 8월 저점으로 잡고 증시가 하락함에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올린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밑에는 기관 보유 수량입니다. 기관 보유 수량과 함께 주가는 항상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가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각 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째 보면은 이거의 의미를 통해서 증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말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이 삼각 수렴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은 삼각 수렴의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상승하지 쉽사리 못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네. 오늘 거래량을 보았을 때 생각보다 좀 터지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윗꼬리를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는 스탠스보다는 이 생각 수렴의 하단 자리에 내려오면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오늘 이제 이슈가 뜨기 시작하면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단에 접근하는 것보다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밑에 하단 5,300원, 400원 좀 내려올 때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외에 또 다른 기업들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출판사라는 기업입니다. 핑크퐁. 그 아기상어의 핑크퐁 주식회사 2대 주주라고 하고 있는 삼성출판사인데요. 삼성출판사의 모습도 살짝 매우 아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똑같이 상승하는 시점에 매수를 가져간 건 맞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상승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상승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핵심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 수렴을 긋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주가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라는 이런 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의 사이클, 재료의 크기는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차트적인 위치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먼저 짚어주셨는데 재료의 강도는 세고 높고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출판사와 함께 아가방 컴퍼니를 통해서 이 저출생 이슈 짚어봤고요. 다음은요, 우리가 조선해운 이쪽 한번 봐볼까요? 네, 여러분 조선해운의 사이클은 정말 그것도 어쩌면 메가 사이클이고 재료의 크기로 봤을 때 정말 큰 크기라고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서 조선해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위에는 유럽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홍해가 있죠. 보통 이렇게 유럽에서 홍해를 이어서 아시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즉 문제가 뭐냐면 이 홍해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홍해를 가르지 못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봉을 이렇게 쭉 돌아서 밑에 희망봉을 거쳐서 아시아 대륙으로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많이 오래 소요되고. 걸리고 그에 따라서 운임지수는 올라가는 사건이 네.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컨테이너사들이 추가적으로 그 컨테이너를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그래서 그럼 이게 과연 이게 그 조선 업계에서 전이가 됐고 매출이 발생하는가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중국이나 한국에서 수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좋은 메가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업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가방 컴퍼니와 마찬가지로 증시가 상승하던 말던 우상향으로 쭉 조선업계의 메가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지금 22년 12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되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 핵심 포인트는 기관들의 매매 수량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세력은 기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관의 수급과 주가의 상승세는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충분히 전고점 이 16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의 강도가 너무 강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추세의 사이클, 그다음 기관들의 매매 수량은 계속해서 확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아까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 즉 조선, 그다음 이쪽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HD 한국조선해양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군이 있을지 보려고 해요. 어떤 거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지 않는 거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 시장이 산발적으로 해서 뭐 영일만 관련이나 아니면 조선 이런 쪽이 강하다고 하면은 그동안 잠잠했던 밸류업은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핫하게 불타오르는 종목보다 어떻게 네. 보면 조금은 시선을 돌려서 네. 틈새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전략을 구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현황이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은 높이 있고 지금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를 보는 전략도 네. 저희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그건 바로 이제 신한지주라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 밸류업 관련주 밸류업 프로그램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급등세를 강하게 보였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5월 6월이 지나면서 어떤 종목들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종목들도 있고 어떤 종목은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가져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봐야 될까요? 뭐 봐야 될까요? 당연히 상승세의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바로 신한지주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밸류업 관련주라고 하면은 그동안 저PBR 관련주 혹은 지주사들 아니면 뭐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금융의 그 지주회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급 영향에 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기하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 신한지주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세력은 결국 기관입니다. 네, 지금 신한지주가 이렇게 쭉 상승하는 약 1월부터 현재까지 기관들이 약 한 5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동안 3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던 지금의 조정 자리에 있던 차트를 보시면 밑에서 기관들이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로 볼 수 네. 있겠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될 거는 코스피 상승세와 이 종목의 그 주가의 상승세가 비례합니다.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 시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신한지주에 대한 접근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비슷하게 또 삼각 수렴이 또 형성이 되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불어올 테마는 밸류업 프로그램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삼각 수렴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들도 매수세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지금 접근한다고 했을 때 기관들과 함께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탠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왜 밸류업 테마가 곧 다가올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보통 정부가 해마다 7월 말이면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 안에 지금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올 수 있는 재료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거기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이 매수를 하네? 그리고 삼박 수렴에서 생각보다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네? 라는 삼박자가 갖춰졌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에 베팅을 안 할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박자가 갖춰진 종목들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다음에 누구보다 조금 명확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가는 좀 44,000원 구간 잡았는데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45,000원 조금 더 올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밑으로 한 4만 원 잡고 목표가는 한 55,000원 위로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도 웃으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 살펴봤습니다. 연초에 정부 금융당국이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이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5월에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정말 유인될 만한 뭐 세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김한철 전문가는 7월에 이 세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인센티브나 효과와 기대하는 부분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본다면 다시 한번 지금은 조금은 잠자고 있지만 이 신한지주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연초에 이 밸류업 테마로 올랐다가 다시 원점 회귀한 종목군이 있을 것이고 지금 또 한쪽에서는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신한주주를 살펴봐 주셨고요. 정모님 지금 처음 출연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번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대학 때 전공이 어떤? 경제학을 했습니다. 경제학을 네, 하셨어요. 네. AI로 포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상세한 설명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네네. 더 이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수준의 이제 인공지능 AI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아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기아를 검색을 하면요, 네. AI가 기아와 같은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이 모수가 한 2만 개가 됩니다. 2만 네. 개의 빅데이터 안에서 솔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팅을 해서 가장 유사한 게 무엇인가라고 판단하고요. 거기서 증시의 상황, 채권의 상황, 통화의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얘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려주는 게 저희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시장성에서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AI 퀀트 기업들은 이제 자기 회계라고 하죠. 어찌 보면은 이 모수가 2만 개가 아니라 뭐 한두 개 아니면 10개 내외로 움직이지만 저희는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점이 조금 저희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차 네네. 동반해서. 네네. 그러면 기아 지금 접근은 어려워. 그런데 기아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포착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희도 기아라는 종목을 이게 AI가 포착을 예전에 했었어서 제가 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 패턴이 과거의 패턴이 향후에 반복될까라는 논리가 살짝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봤을 때 세계 1위 엣지 펀드사가 미국의 MIT 박사가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예.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차트 내 그다음 가격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찾아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관점인데 저희가 그와 좀 비슷합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만드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은 같이 개발하고 연구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진행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오늘 또 종목을 분석을 해줬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AI 기술을 활용한 종목 포착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김한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주요 시장 관련된 이슈들 또 좀 분석도 해보고 뭔가 인사이트를 좀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신 권소연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이라는 발음 힘들어서 권 기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자니까요. 기자로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요즘에 주식이 워낙 잘 나가긴 하는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9월이 됐든 12월이 그죠. 됐든 어쨌든 하반기에는 내릴 거라는 쪽에 거의 뭐 그죠.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시중금리, 뭐 채권금리가 내려간다는 네. 얘기가 되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채권 투자에는 네. 되게 호재죠. 호재다, 좋은 여건이 네. 무르익고 있다 이런 그죠.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발빠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채권 투자 직접 하시거나 네.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권 기자님하고 채권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 채권도 워낙에 뭐 국채, 회사채, 뭐 네. 하이힐드니 뭐니 워낙에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권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신종자본증권하고 후순위채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사실은 좀 낯선, 좀 생경한 그죠. 단어죠. 그래서 네. 신종자본증권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름이 신종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약간 새로운 느낌이고 그쵸? 네. 거기다 이제 자본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종자본증권 사실은 채권하고 주식의 이제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일단 만기가 없거나 있어도 30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영구채라는 그래서 것도 영구채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네. 거로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종자본증권을 영구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만기가 30년이어도 콜옵션이 붙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발행한 다음에 보통 이제 5년 정도가 지나면 콜옵션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나 이거 이제 상환할게. 그럼 이제 상환할 수도 있는 거죠. 판단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채권처럼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면에서는 약간 채권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정기적인 이자를 그쵸, 주니까 채권 그쵸. 성격.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30년으로 길다는 점에서 이제 영구채라는 면에서는 약간 좀 주식에도 가깝고, 근데 이자를 준다는 면에서는 또 채권이랑도 채권 가깝고, 성격이고.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후순위채도 이제 같이 묶어서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후순위채는 이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도 이제 회사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그 만약에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에 그 변제를 어떤 순위로 받느냐에 따라서 선순위가 있고 중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후순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이 파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청산하면 나온 다음에 이제 이 돈이 나올 텐데 남는 거 중에서. 그거를 이제 선순위 채권자 먼저 갖고 네. 그다음에 중순위, 그다음에 마지막에 남으면 이제 후순위 채권자가 이제 받게 되는데 못 받을 수 있는 못 여지도 받을 그만큼 수도 있는 거고. 있죠, 있죠. 근데 이 대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이자율은 일반 회사채보다는 높습니다. 신종자본증권도 마찬가지고 후순위채도 이제 이자율은 높은데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네. 후순위채보다도 신종자본증권이 변제순위에서 더 밀려요. 그럼 더 후순위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의 이자가 더 높습니다. 후순위채보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네. 중에서 후순위 채권이 그 해당 회사의 채권 중에서는 제일 금리가 높은데 네. 신종자본증권은 그 후순위채보다도 더 그렇죠. 금리가 높다. 그러니까 그쵸. 그 금리가 높게 준다. 그렇죠. 이제 변제순위에서 밀리니까. 밀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신종자본증은 또 이제 차이점이 기본 자본으로 인정이 되는데 후순위채는 보완 자본이에요. 그래서 후순위채의 약간 이제 신종 자본증권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본 인정 비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요 전에 요것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신종 자본증권과 후순위채의 공통점 중에 공통점은? 하나가 분명히 채권이거든요. 이게 만기가 있고 돈을 빌리는 거고 이자를 주기 때문에 빚이에요, 채권이 원래. 그죠 네. 빚인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채 사이드에 잡히는 게 아니라 자본 사이드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이걸 발행을 하니까 신종자본증권이 그쵸.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하면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부채가 부채 비율이 당연히 그쵸. 떨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총 이제 자산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분자로 부채가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이 자본이 늘어나면 자산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는 높아지고 분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부채 비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떨어지는 효과가. 거지. 그러면 기업들은 사실은 빚을 내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재무 건전성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당연히 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물론 자본 사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본 사이드에서 이제
직접 뭐 금융을 해서 그렇게 조금 하면 할 수 있긴 좋겠지만 한데 예.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맞아요. 희석이 되는 문제가 있고 희석되니까. 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약간 중간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이라든가 후순위세 발행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에서 잘못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 금융 이런 것들은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 또 잘 안 되면 또 좀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 훼손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금도 조달하고 네. 또 자본인 자체가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매력적인 채권, 자본 조달 네.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신종자본증권은 사실 저도 기사를 좀 검색해보고 그러면 금융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신용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이 돼서 좋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자가 비용이 더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 맞네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채를 지금 발행하는 게 좋은지 부채 비율이 낮으면 그냥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네. 그러면 이런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자본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가 많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실은 금융사들은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요런 이제 신종자본증권을 후순위채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보험사들이에요. 보험사들이 작년에 신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우리가 보통 이게 킥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킥스가 작년에 도입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새 회계제도 IFRS 17이 이제 예.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이 킥스 전에는 이제 지급 여력제도라는 RBC라는 거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 RBC, 그러니까 이 이제 킥스도 그렇고 RBC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의 재정을 좀 관리해주는 그렇죠. 기준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 상에서 뭐 보면 기존과 킥스가 도입돼서 달라진 게 자산과 보험 부채에 대해서 모두 시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여력도 이제 시가 평가한 순 자산에서 손실 흡수 정도에 따라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부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구 자본이 이전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쵸.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쵸, 돼버렸다는 그쵸. 얘기네요. 새 제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이제 금융당국이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니까 이 기준에서 보면 자본을 좀 늘려야겠네라는 이제 이 환경이 된 거고 이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킥스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이 적정 수준을 150%로 권고를 하고 있고 네. 이 기준점이 100%가 이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큰 조치인 거예요. 경영진들한테는 진짜 좌불안석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면서 요구 자본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러면 부채비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품들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제도가 바뀌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 또 강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부담이 커졌는데 네. 늘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라는 요 아주 그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네. 있어서 그걸 통해서 네, 그렇죠. 자본 여력도 확대를 하고 맞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네. 비교적 더 유지하거나 그렇죠. 더 잘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부채 비율은 떨어뜨리니 네. 당연히 여러 가지로 네. 수치상으로지만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네. 이제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그 건전성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기준을 맞출 수 있기 위해서 요런 이제 상품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쭉 이런 금융사들의 이런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이 좀 있어 왔지만 이달 들어서도 보면 벌써 우리금융지주, 네. DBG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거나 이제 추진 중이고요. 롯데손보도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서 지금 이제 예정 중입니다. 수요 측. 그러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갑자기 공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드는 생각인데 우리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롯데손보.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나라 금융사 특히 큰 금융사들은 뭐 굉장히 사실은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밸류업의 뭐 가장 뭐 그렇죠. 뭐 주요 이제 대상이 되는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네. 그런 이제 종목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굳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이를테면은 재무건전성을 뭐 좋게 한다든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되는가 자본 여력을 높여야 된다든가 혹시 이 회사들에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건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사실 이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 주는 게 좋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그 인하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맞아요. 네. 그 와중에 시장 금리는 변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금융주주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 투자증권 새로 만들고 이러면서 약간 뭔가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자금 하잖아요. 수요가 있으니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여건이 좋을 때 그리고 지금 사실은 회사 시장 너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수요 예측하는 족족, 수요 예측 금액에 뭐 2배, 3배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민평금리라고 하거든요. 민평금리보다 좀 낮은 금리에 이제 금리가 책정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이제 자금을 마련해 놓을 때 확보하자. 자본이나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지 않는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자본 적정성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본 수요들이 있고 자금 수요들이 네. 있는데 시장이 좋고 그 면에서 이런 상품들의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그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요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채 금리보다는 높더라도 어쨌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보다는 이렇게 좋을 때 수요가 많을 때 하면 조금 더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도 좀 줄어들 거고 금융사들은 이제 그런 선제적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종자본증권 후수시채를 발행을 한다는 말씀 들었고 또 하나는 보통 신용자본증권이 금융사들이 저도 많이 발행한다고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요즘엔 비금융사들도 맞아요. 많이 발행한다고 그래서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싶네요. 최근에 약간 눈에 띄게 이제 금융사가 아닌 일반 업체들이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통계를 한번 좀 해봤더니 네. 비금융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이 이제 벌써 올 들어서 2조 3천억 원이 넘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한 6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배 이상 늘어난 그러네요. 거고 예. 발행한 기업도 작년 요맘때쯤 이제 6개 기업이었는데 올해 15개로 이제 급증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이제 건설사들이 주로 이런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해서 워낙 안 어렵다고 좋았잖아요.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이수건설, 뭐 HDC, 아이파크 뭐 이런 데들이 발행했었는데 올해는 좀 업종이 다양해졌습니다. 보니까 뭐 JTBC 여기는 자금 회사채 시장이 약간 좀 단골 이제 손님이기도 한데 뭐 여기도 그렇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CJ 대한통운, CJ CGV, 풀무원 식품, 효성화학 뭐 이런 데들. 이름을 알 법한 데도 많네요. 예. 근데 이제 얘는 그러니까 요 기업들도 이제 자금 조달은 해야겠는데 부채 비율 올라가면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신종 자본증권을 활용한 건데 실제로 보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데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보통 부채 비율을 한 100% 정도면 밑돌면 요 정도면 재무건전성이 좋은 좋다라고 회사다 그렇게 보는데 얘기하죠. 풀무원 같은 경우가 작년에 326%까지 급등했거든요. 2018년에 173%였으니까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아졌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1분기 말에 이미 8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네. JTBC 작년 말 네. 기준으로 999%. 미디어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지금 여기서 부채 비율을 더 높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 떨어지고 일단 등급장만 떨어질 거고 신용등급 떨어지고 이러면 이 신용등급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요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되 부채 비율을 높이지 마라. 약간 이런 이제 절차점용의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금융사들은 공개자 말씀대로라면 이미 괜찮은데 네. 선제적으로 자금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자원이 있고 비금융사들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별로 좀 안 좋아서 그런 부채 비율을 것도 낮추려고 네. 그런 측면에서 신용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의 온도차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이 약간 숫자 노름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네.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결국 수치상 부채 비율이 떨어지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결국 자금이 지금 들어오긴 하지만 나중에 훨씬 굉장히 어쨌든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줘야지 이제 그걸 네, 네.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숫자 노름이냐 이게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들 좀 그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통자본증권 콜옵션이 붙어 있어서 네. 5년마다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업들이 선택하는 건데 관행상 보통은 신용자본증권을 발행하면 5년 딱 되면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보통은 보통은 그러니까 그렇죠. 콜옵션 행사한다는 건 상환을 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사실상 5년 만기 채권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5년 후에 만약에 이 기업이
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신용자본증권으로 주달한 이제 금액을 상환하려면 그렇죠. 다시 발행해야 되는데 아, 보통 이제 차환 발행을 차환 하거든요.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차환 발행해서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는데 그때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때 이 채권이 제대로 발행이 될 것이냐. 만약에 시장 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네,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5년 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흥국생명 사태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네. 2022년 얼마 안 됐죠. 11월입니다. 그때 흥국생명도 그때는 이제 국내로 발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외화 신종자본증권이었는데 5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콜옵션 행사 시점에 돌아왔는데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야라고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렇죠. 워낙에 이제 한국계 금융사들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는 무조건 콜옵션 행사하는 분위기였고 그게 2009년에 우리은행이 한번 이제 행사 안 한 거 이후로는 한 건도 없었는데 흥국생명이 상환 안 하겠어 이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흥국생명 굉장히 어렵나 봐.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 5년마다 콜옵션 행사하는 게 하는데, 관행이었는데 네. 신뢰가 깨지네. 그래서 이게 콜옵션 행사 안 한 걸로 한국계 이 금융사들이 발행한 신용자본증권 가격이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국생명 이 회사 한 회사 때문에 그렇죠. 전체 한국 금융사들이 다 그렇죠. 도매금으로 다 뭔가 좀 안 좋은 넘어간 적이 눈초리를 있었죠.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데 그때 흥국생명이 이제 해명하기로는 글로벌리 이제 기업들이 판단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보고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 되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금융사에 대해서는 유난히 행사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도 한국 애들은 5년마다 만기가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할 때 행사를 하니까 그걸 한국 믿고 이제 회사들은. 투자를 했는데 행사를 안 한다고 이건 약간 배신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국은 이제 흥국생명은 콜옵션 행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자금 마련하려고 환매조건부 채권 발행해가지고 한 4천억인가 5천억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이제 환매를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흥국생명이 그 당시에 진짜로 관계자 보시기에 재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걸 상환하지 못할 정도는 정도로는 아니었는데. 아니었으나 워낙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약간 낙인이 찍힌 효과가 있으니까 흥국생명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상환하기 결정을 했고 보통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환을 할 때 이제 차환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차환 발행하기에는 조금 그 여의치가 않아서 그 환매조건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이제 상환한 게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 그러면은 2022년이니까 그 얘기가 네. 그 이후에도 그런 한국 금융사들은 5년 뒤에 콜옵션 행사한다라는 이 관행이 더 굳어졌습니까? 여전히 아니면 더 더 굳어졌습니다. 굳어졌습니까? 네. 그럼 이게 사실은 뭔가 옵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없이 그냥 네. 신종증권 발행을 하면 이제 뭐 연구체란 말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냥 그때 5년짜리는. 금융당국도 막 진호에 나서고 막 이랬었어요. 워낙 한국계 금융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떨어지니까 금융당국에 나서서 이거 약간 해결책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2022년이면 또 사실은 주시장 상황도 싹 그렇게 좋지는 않을 그렇지 때였으니.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코로나19 이후로 약간 금융시장도 조금 이제 위축이 네. 됐던 상황이기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조금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발행을 하면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죠. 근데 아까 공 기자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은 되게 수요가 굉장히 좋다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 그러면 보통 금융사라든지 큰 데들이 많이 발행을 하니 기관들이 좀 많이 사지 않겠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관들이 투자하기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신용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는 금융사들의 신용력이 일단 좋습니다. 뭐 여기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망할 그 근처에 가기 전에 이미 적정성 관리를 해서 거기까지 안 가게 당국이 관리하기도 맞아요. 하지만 네. 설령 망한다 그래도 공적자금 투입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이자도 많이 주니까 기관 타주들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요새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채권기밀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금리 시절에 그러니까 동학개미로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회사채가 뜨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고금리 시기에 회사채에 투자를 좀 많이 했고 그러면서 채권개미라는 말이 좀 생겼는데 그 채권
채권 개미들의 채권 투자 열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올 들어서도 금리나 한변이 더더군다나 그쵸. 그렇죠. 올 들어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채권 금액이 2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게- 11조를 넘었습니다. 이게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이제 채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채권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맞아요. 전용 이제 시장이었는데 채권 투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몰랐죠, 사실 대부분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이제 채권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이 신용자본증권이 워낙 이제 일반 회사채보다도 금리가 높고 높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예적금 금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보면 이제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1년 만기의 예적금 금리가 연 5%대에도 이제 종종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꽤 높았네요. 예, 그래도. 예. 최근에는 한 4% 정도 네. 상품도 찾기가 어려운 게 제가 어제 이제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은행별로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를 찾아봤더니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에 3.9%가 최고 금리였었어요. 근데 이게 우대금리라는 거는 받기 힘든 우대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별로 못 받아요. 그렇죠. 뭐 신용카드 얼마 써야 된다거나. 네, 네. 근데 기본 금리로 따져보니까 한 3.6%가 이제 최대였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거랑 비교해 보면 최근에 신용자본증권 발행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4.21%에서 모집액을 세웠거든요. 수요 예측하면 그러니까 수요 예측의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수요 예측을 할 때 기간별로 나는 어느 금리에서 이제 이걸 받을게 하고 다 이제 입찰을 하듯이 이제 넣습니다. 뭐 어디는 4.5, 난 4.5% 줄게, 어떤 데는 그죠, 4%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낮은 금리부터 채워져서 이제 마지막에 그 상한선으로 채워진 금리가 이제 4.21%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싸게 산 것도 있고 4.21%에 산 데도 있을 텐데 일단 4.21%만 봐도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 예. 이게 개인들한테 이제 나올 때는 조금 더 이제 금리가 요거보다는 좀 깎여서 나올 것 같, 그러니까 조금 붙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금융지주는 신용등급 AAA거든요. AAA라서 굉장히 이제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되게 이제 좋은데 신종자본증권은 그 채무 변제 순위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보통 그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보다는 한 2노치 정도는 낮아요. 두 노치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2단계 정도 낮아서 낮다. 그래도 AA 마이너스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안정적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게다가 이제 신종자본증권을 개인들이 투자할 때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이거 크네요. 예, 예. 이 세금 혜택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연내 금리 인하 될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채권 가격을 올 테니까 중간에 신종자본증권을 팔게 되면 이제 자본 차익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개인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신종자본증권 수요 예측했을 때 모집액의 2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는 데는 자기가 일단 물건만 나오면 그냥 내가 샀게 하는 수요가 굉장히 크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칼의 양날과 같은 겁니다. 검의 양날과 같은 얘기인데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게 리스크잖아요. 맞아요. 예. 변제가 물론 뭐 안 망한다라는 게 전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긴 사실인데 어쨌든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 네. 그만큼 금리가 높다라는 거 특히 좀 요즘에 회사채 중에서도 좀 고금리에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뭐 아주 뭐 트리플 B 정도라 해야 되나 그 전후 정도에 그러니까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서 망할 정도 회사는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금리를 한 6, 7% 주는 이런 회사채도 많이 네. 발행이 되고 하다 보니 또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채권 개미들 특히 네, 네. 금리 인하 관련돼서 채권의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의 신종자본증권이라든가 좀 더 뭉뚱그리자면 이런 고금리의 신용등급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뭐 그런 회사들의 이 회사채 이런 거를 매수하는 거를 네. 사실 얼마 전에 개인용 국채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사는 게 괜찮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 기자님 조언을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사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오픈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요. 금리라는 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스크가 반영이 다 된 겁니다. 근데 그 회사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 전망도 좀 봐야 되고 그 회사의 그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할 때 보면 대부분 프로젝션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전망치를 반영을 하는데 전망치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회사채에서 예를 들어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신용 평가사들은 현재 재무제표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현재 재무제표상 아. 부채 비율이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조금 리스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전망보다는 현재의 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거든요.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그렇죠. 거네요. 현재를 보기에는 좋으나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이제 예측은 조금 이제 반영이 덜 된 거죠. 근데 그렇죠. 이 회사들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신용 등급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나빠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용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특성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돈 벌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우리 이제 겪었던 IMF 외환위기 같은 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약간 마음 놓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좀 발생할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용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주로 전환이 되거나 상각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끝에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정말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없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일어나면 가능성을 나한테는 100%인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예를 들어 5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이 상품들은 조금 멀리하는 게 맞는데 이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위기 상황이 아니어도 작년에 그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맞아요.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한 160억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25조 원 정도 되는 어휴. 신종자본증권이 모두 상각 처리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휴지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이 높은 거는 이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기업의 이제 재무 상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네. 특히 5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리고 시장 금리가 떨어질지 오를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전망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개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 회사채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HTS에서 뭐 제가 네. 미래에셋증권이든 한투증권이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회사채는 네. 이 회사채를 파는 증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투자하려면 증권사를 찾아다녀야 되고 같은 회사채라도 증권사가 붙이는 마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리에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뭐 높은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 가격이 싼 거니까 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증권사를 본인이 발품 받아서 찾아야 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회사채라든가 특히나 이런 신종자본증권은 투자의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어느 이델리에서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돈 되지 않을까. 저희 문득 그런 생각이 채권부이라는 들었습니다. 이제 채널도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아까 개인용 국채 얘기 잠깐 했었는데 10년물은 3.4대리인가 됐고요. 20년물은 0.7대일밖에 안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리스크인 거죠. 말씀하신 네. 대로 장기에 따른 그죠. 리스크를 네. 반영이 된 거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사실 그런 거 충분히 다 알고 계시면서 네.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공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엘리온 전문가 김한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시각 증시 브리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2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변동되는 시장의 상황을 보는 것보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향후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핵심적인 화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는 8월, 9월까지 이 코스피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그 근거를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미국 증시, 두 번째는 한국 증시에 대한 이유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굉장히 현재 양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미국 증시를 양호하다라고 얘기하냐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첫째는 뭐냐면 바로 지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발표된 미국 지표, 그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표라고 하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에서는 예상치보다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소비자들이 소매점, 우리 흔히 하는 마트, 백화점 가서 구매하는 구매력이 생각보다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죠. 인플레이션이 도가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가 다시 화두가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결국에 증시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 주마다 발표되는 주요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이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9월, 오는 8월, 9월까지 시장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금번에 소매 판매 지표가 천천히 컨센서스를 하회함으로써 지금 연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는 9월 정도에 우리가 67.7%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7월, 8월이 남았죠. 그래서 약 2달간 우리 증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미국 증시가 양호하다라는 근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미국 증시가 양호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통계적으로 약 20년, 30년간 데이터 봤을 때 미 대선이 있기 2달 전에 증시가 90% 확률로 고점을 찍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잘 보세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2020년도에 11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 9월에 증시는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 9월 달에 증시는 고점을 찍고 여기서 변동성을 키워갔다. 핵심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2012년 9월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증시는 급락이 있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9월에 증시는 고점을 찍고 급락이 있었다. 자,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미 대선이 오는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9월까지 증시를 즐기자고요. 통계적으로 바탕으로. 그래서 9월에 증시가 고점을 찍는 순간, 즉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이 시점과 맞물리면서 증시는 고점을 형성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심하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한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제가 왜 오는 8월, 9월까지 글로벌 증시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한국 증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순매수량이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량이 정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환율이 올라도 매수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래 경제학적 논리로요. 외국인들이 절대 그렇게 매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환차손이 걱정이 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얼마죠? 1,380원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다르게,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8월, 9월까지 우리 증시의 방향성 좋게 봐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점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원래 역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례하면 상승하는 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가 2023년 2022년이죠. 2022년 9월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상승세인데 올라올 때마다 하락하고 그다음에 다음 박스권 채널을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또 고점 돌파하니까 또 다른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또 돌파를 했죠. 그러면 새로운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한 번에 오를 수 있는가? 아니요. 안타깝게도 한 번에 오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승을 해도 박스권 때문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가지 한 번에 우상향을 가는 그림은 통계적으로 지난 과거 박스권은 올라갈 때도 나오지 못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로 말씀드리면 지금 증시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테마성이 강한 시장, 산발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맞추기 어렵지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이렇게 쭉 상승하면서 갈 것이다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제까지? 8월에서 9월까지. 왜? 미국 증시는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둘째, 통계적으로 미 증시, 미 대선이 있기 2달 전까지 증시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있는 증시의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보시고요. 그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 제가 꼭 말씀드리고 매번 제가 방송할 때마다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한철이었습니다.
네, 목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대표님만의 시장을 보는 그러한 관점이 되게 탁월하고 특별하다고 해서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고요. 오늘 일단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제는 하루 유장이긴 했지만 뉴욕 증시 상승세가 아주 무섭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AI 붐으로 인해서 기술주의 좀 매수세가 쏠리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지속이 될까? 건강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문 대표님은? 일단 상승하면 좋은 거니까요. 아하, 그렇죠. 일단은요. 예.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면 모든 쏠림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S&P 500에서도 보면 이제 5개의 빅테크 종목, 쉽게 말해서 최근에는 이제 빅3가 지금 서로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직전 일에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총 1위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AI의 지금 열풍이 되게 강한데요. 세계 모든 돈이 사실은 AI로 좀 집중되는 현상이 좀 강하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S&P 500 내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네요.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 의회에서 구구파의 득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하면서 6월 중순 이후에 보면 그 유럽의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보면 다우도 실제적으로는 6월 달은 오히려 하락을 했었죠. 다운은요. 예. 그리고 그 금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너스의 지수도 보면 하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S&P 500 내에서도 5개 이내 원래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했었는데 네. 또 5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가 되는 형태인데 이 집중돼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쏠림이 심하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상승을 그 뭐 건강한 상승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렇게 그 성장이 있는 쪽으로 집중화가 됐다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곳에 일단 몰려 있다가 예. 이제 점차 확산의 분위기를 예. 내뿜지 않을까라는 예상하는 그런 예. 신호들이 있을지가 그래서 궁금해서요. 예. 일단 다우는 좀 덜어지기는 했는데 예. 왜 6월 되면 서머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S&P 500이나 뭐 나스닥 그리고 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확산이란 말씀으로 얘기는 해주셨지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일단은 뭐 시작이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유동성 사항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제가 예. 대표님의 탁월한 시선이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그 유동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양쪽 날개에 보면 그 엔진 추진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왼쪽이 하나 있고 오른쪽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왼쪽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이 살아있으면 추락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유동성 하면 금리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네. 사실은 금리가 낮다는 거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급된 유동성을 가지고 경기라는 것은 돈의 수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의 공급을 좀 늘려서 돈의 이제 기회비용이라 할 수 있는 비용을 싸게 해서 수요를 일으키는데 네.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돈의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돈의 공급을 줄이게 되면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가 이게 위축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경로인데 작년부터 좀 다른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좀 다르다라고 네. 하면 그 말을 바꾸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해 쉽게 주세요. 말해서 이제 금리는 네. 유동성 그러니까 돈의 공급인데 네. 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전체로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였지만은 네. 뭐가 상대적으로 뭐 했었냐면 재정 지출이 있었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작년부터 미국의 이제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그 재정 지출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네. 아니고 자기들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 그리고 보조금들을 네. 공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쏠림 현상이 생겼던 건 뭐냐면 그렇게 재정 지출을 하게 쉽게 말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앞으로 뭐 그 신성장 쪽은 그 AI 같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면 전력 인프라에서 돈을 많이 지불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보조금도 지원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흘러가는 것들이 좀 집중화가 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향후 시장을 우리가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또 어떠한 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보조금도 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앞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돼 있는 특별한 뭐 법이 발의됐고 네. 그 다음에 IIP 같은 형태로 돼서 보조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경기를 이제 진행했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거기에 소외된 대부분 산업들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경제 하드 데이터는 좋지만 소프트 데이터로 들어가면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런 측면이 생기다 보면 그 금리를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낮춰야 되는 상황을 보는데 그 미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물가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경기가 꺼지기 전에 금리를 또 낮춰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교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9월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9월 이제 금리 인하 쪽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선이 말씀드린 쏠려 거는 있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나스닥하고 S&P 500의 이제 5개 종목이 시가총액 30% 정도가 지금 기술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도하게 갔기 때문에 좀 빠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그 박스권 숨고르기 숨고르기를 형태를 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했을 때 그 마라토너가 이제 딱 막판 스퍼트 1.5km가 됐을 때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걔 스태미는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속도를 오버페이스를 내게 되거든요. 항상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하지만 결승점을 지나고 나면 바로 앉아서 쉬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달성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번 분기만 이제 그 커드로 브리칭 데이가 좀 지나고 나면 좀 숨고르기가 진행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미국의 경제가 좀 식어간다는 데이터들을 계속 많이 확인을 하게 되면 시장은 또 9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이제 되게 똑똑하니까 유동성이 이제 전반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이제 그 소수의 유동성이 집중됐던 부분에서 소외됐던 그 업종들이 다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로 좀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문 대표님이랑 여기 앉기 전에 이 내용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풀어주셨고 그렇다면 그 유동성 관점에서 더 시장을 이 확산세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시점에서 볼 지표들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예. 네, 어떤 거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좀 더 풀면서 이거를 오픈해야지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이걸 딱 오픈하면 이해하기 네.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네. 질문을 좀 더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 판단 요소는 무엇인지 이제 금리에 예.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에 예. 대해서 예. 말씀을 예.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제적으로 9월 달이 되기까지 네.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상승을 하려면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동성 공급이 7월부터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혹시 그 QRA라고 분기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데 한번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리고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 네,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 7월부터 이제 달러 유동성이 네. 급증이라고 지금 나타났거든요. 네. 차트가 좀 나와주면 좋겠고 네. 표가 나와주면 7월부터 좋겠는데 달러 유동성 급증이라고
예, 나오는 예. 내용들을 그다음- 저희가 이제 살펴드릴게요. 네, 이 표를 보시면 네. 그 보통 미국은 그러니까 세수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세수 외에도 국채를 발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쉽게 말해서 미국은 어차피 재정 적자고 부채가 많은 국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분기마다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를 발표를 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이번 건지에 대한 분기나 그 다음 계획을. 분기는 어떻게 재무부에서 조달할 것인가. 아, 그리고 예. 재무부가 조달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은 시어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예. 그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할 때 국채를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애들을 PB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뱅크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서 얘네들이 최근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리로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국가채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성격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요 정도, 그러니까 재무부에서는 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정도로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국가채무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달을 할 때 그 만기별 단기는 얼마, 장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좀 더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이제 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여기 이제 1월 31일 날 보면 이제 QRA라고 하는 거는 쿼터리 이제 리펀드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분기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TBAC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차입 채무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TBAC이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재무부가 제출안을 내고 또 TBAC에서 제출안을 보고 난 다음에 공관을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 보지 마시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 네. 1월 31일 날 올해 2024년도 1분기에 단기 채권은 어느 정도, 장기 채권은 어느 정도 순발행 금액을 고지를 합니다. 네. 공고를 합니다. 순발행은 뭐냐면 새로 발행한 거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걸 빼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보시면 그 1분기에는 단기 채권도 순발행을 하고 장기 채권도 순발행을 하는데 이게 2분기가 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가 딱 떠버리잖아요. 오, 예. 예. 그리고 이제 장기 채권은 1분기부터 많이 생기잖아요. 네. 무슨 의미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국가가 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되죠. 예.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된다는 거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거는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SBB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네. SBB 사태가 터졌던 이유는 뭐냐면 SBB가 만기 미스매칭을 했는데 걔네들이 운용한 거는 대출이 아니고 미국 국채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 유동성 풍부한 미국 국채를 투자했는데 파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뭐냐? 금리가 올라서 네. 채권의 평가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민감하게 변화를 하는데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변하더라도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금과 같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을 발행했는데 왜 유동성이 급증하냐면 혹시 레포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레포 시장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채권이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안전에 투자해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예전에 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원래 은행이 담당하는 거를 이제 연준까지 스탠딩 레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편안하게 투자하게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더 열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단기 채권이 많다는 거는 단기 채권을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하더라도 현금 같은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사는 입장에서는 사지만 돈이 필요한 바로 레포 시장에 들고 가서 다시 현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수료가 되게 싸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이 1억 가지고 미국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 한 3개월 이내에 단기 채권을 사더라도 네. 사고 난 다음에 레포 시장에 가면
또 1억을 또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이 가정에 의해서 1억 그래서 가지고 돈이 풀리는 1억으로 261억의 미국 국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이게 굉장히 그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제 마음속에 애석하지만은 학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융 기술자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미국에 부채가 많으면 채권을 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단기 채권은 만기가 짧고 현금과 같으니까 이걸 많이 발행을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채권이 많이 발행을 하면 주로 매수를 누가 하냐면 헤지펀드 애들이 많이 사요. 이 헤지펀드 애들이 사면서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단기물이 거의 5%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으로 261억까지 올리면 5%의 레버리지 받으니 얼마나 괜찮습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채권을 안 사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가서 예. 선물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단기 채권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2분기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만기가 돌아오는 것 대신 발행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1월 30일 날 봤을 때 보면 2분기 네. 4월 달부터는 재무부발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계속 좋았었는데 네. 4월부터는 재무발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급감이 되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삭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현상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저 여기서 좀 네. 놓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복귀를 하면 네. 원래 이제 작년 8월부터도 네. 이 QR의 영향이 되게 컸었는데 1월 30일 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시장이 약간 좀 빠지다가 2분기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2월부터. 네. 그런데 AI 주식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식들이 되게 강하게 갔었잖아요. 네. 근데 4월 달에 되게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때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재무발 유동성이 급감을 하면서 네. 4월 달에 빠지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네. 근데 보시면 이게 분기이기 때문에 4월, 5월, 6월이잖아요. 근데 또 5월 달에는 엄청나게 또 유동성이 많이,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내용에 보면 2분기 내내 유동성이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왜 5월 달에 올랐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요 예. 수치로 예. 보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가시면 네. 6월 후반부 달러 유동성 감소 전에 네. 여기 그 차트를 보시면 네. 그 4월 달에는 여기 파란색 부분이 네. 오른쪽이요? 예, 오른쪽. 네. 예. 4월 달에는 이 파란색 단기 국채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천억까지 급하게 빠지죠. 예, 예. 예. 그러다가 5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순 발행이 오히려 플러스로 살짝 돌아서면서 플랫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 국채도 발행을 더 안 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네. 재무발 유동성은 4월 달에 급격하게 생겼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오히려 그 슬라이트리하게 약간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 시장이 되게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또 앞에 보시면 이게 그 5월 달에 시장이 왜 급등했었냐면 5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미국의 재무부의 재정 지출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재무부는 TGA 계정이라고 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연준의 부채 계정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3월 말에 네. 그 4월 말에 4월 30일 날 여기 보시면 9,350억 달러 정도가 TGA 계정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5월 17일입니다. 네. 조금 급격하게 꺾이는 여기 조금이 부분. 아니고 엄청나게 꺾였어요. 2천억 그러니까 또 보시면 네. 5월 17일 동안 재무부가 2천억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예. 그 돈이 시차를 들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은행 그 연준의 지급 준비금을 상승시켰거든요. 그러면서 5월에 유동성이 공급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네. 6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6월이 됐었는데도 6월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 중심으로만 강했지 다우나 그 중소형 러셀 이런 것들은 빠지고 S&P 내에서도 5개 종목 빼고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냐면 다시 이제 6월 후반부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2분기 내에 진행되고 있는 단기 국채의 그 순발행의 마이너스 확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차트를 보시면 네, 네. 다시 빠지고 있는 아. 그림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5월 말에 단기 국채가 마이너스 2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시 이제 6월 말에 되면 3,200억까지 빠져야 되니까 단기 국채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미국의 장기 국채 입찰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역시 1,200억 정도의 또 국채 그 발행을 또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한 2,400억에서 2,500억 정도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왜 시장은 강하냐? 여러분들은 나스닥만 보고 계시고 애플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만 보시니까 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은 이 유동성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그 유동성 공급 그리고 뭐 감소 뭐 이러한 추세에 따른 현재까지의 이 시장을 좀 진단을 해봤다면 앞으로가 대표님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 네. 그리고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6월 후반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6월 후반부의 달러 유동성 감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글로벌 이제 위험자산 시장을 보면 지금 유럽도 보면 시장이 많이 빠져 있고 최근에 뭐 일본 그 니케이도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니케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상승하고 오늘 이제 2,800원 더 이제 넘었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못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레가시 공정에서 2분기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것들 반영해서 지금 올라가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대차 이제 인도 공장 IPO 때문에 올라가지 실제로 국내 시장도 보면 이것도 몇 가지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만 올라가는 그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지금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매일 아니면 일주일 단위 이제 시장을 좀 대변한다고 하면 그 저는 사실은 한 1, 2주 정도는 좀 약간 변동성 리스크에 좀 조심을 하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러한 조정을 뭐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주식을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강했던 AI가 계속 강할 것이냐 물론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은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아까 말한 그 다른 부분에서의 확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어차피 대선 전까지는 미국의 경기를 둔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지금 서로 뭐 박빙에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죠, 지금 그런 우파가 상황이니까요. 지금 득세하고 미국에서 그 위험을 또 받는 상황에 네. 또 27일 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다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양자 토론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스윙 스테이트 내에서는 트럼프가 뭐 우세를 점하고 있고 최근에 또 그 트럼프의 이제 형사 이제 그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2%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든의 집권을 또 창출하기 위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좀 경기를 좀 더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합리적으로 좀 예측이 된다.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보면 이게 되게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데 저는 이제 유동성은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고 사실은 힘의 균형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미국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를 뽑아보려고 하면 지금 유럽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불법 이민의 문제를 되게 예. 근데 이 불법 이민의 문제를 바이든이 또 막지 못하면 지금 미국에 이제 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일자리 뺏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 렌트 비용도 또 푸시업해서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초부터 바이든이 이제 지금 이민에 대한 부분을 되게 단단하게 좀 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경제 데이터에도 이게 복잡하게 나비 효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보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고용 데이터를 보니까 고용 데이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고 또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비 데이터도 좋았던 건데 근데 이민을 만약에 제한을 하고 유입된 걸 만약에 막아버리고 또 들어왔던 사람을 또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일자리에 대한 잠재 후보도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고용 데이터가 급격하게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던 거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베버리지나 푸드 쪽에 나온 부분이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 말은 그 정책에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걸 보일 거고 그러면 물가도 좀 둔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연준 인사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좀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뿐만 아니고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그런 스탠스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금리가 떨어져서 돈이 균등하게 공급이 되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사람한테 또 돈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좀 약한 쪽에 산업 쪽에도 돈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도 뭐냐면 이머징 국가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면 지금 환율이 달러당 1,380원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도 그 달러에 대한 원화도 좀 강해질 수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미국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 돈들이 또 이머징 국가로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낙수처럼 돈이 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오늘 풀어주시려고 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보니까 많은 공부가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같이 우리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을 이해하는데 더 충분한 정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한번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못다한 얘기 풀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시장 이슈 또 요즘의 시장 상황 이 부분에 대한 또 전문가 얘기를 좀 별도로 또 들어보는 마켓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장 어떤 게 가장 지금 상무님 눈에는 좀 도드라지게 띕니까? 네, 계속 기대했었던 거죠. 코스피의 박스권 돌파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돌파의 이유 그리고 향후에 좀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돌파는 뭐 반도체가 사실 돌파를 시켰죠. 이 반도체로 인해서 돌파가 됐고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니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뭐 국내에서는 엔비디아만큼의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면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뒤지지만 엔비디아를 1위로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이 HBM과의 연결성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컸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굉장히 이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국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자동차 뭐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이 반도체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 또 삼성전자가 가장 수급을 좀 많이 드렸죠. 지난주 초 정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한 13일 정도부터는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다 같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돌파한 이후에 2,800선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 대한 방향성도 금리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시기의 문제였는데 그 시기가 이제는 상당히 앞으로 좀 많이 다가온 상황이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 이 돌파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권 돌파, 이거에 이제 결국은 관건이 이제 반도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역시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도 반도체로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삼성전자,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반도체는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말고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LG전자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섹터 안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반도체만 영원히 계속적으로 한없이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반도체 긍정적으로 잘 갈 텐데요. 쉴 수도 있고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전기전자,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갈 가능성이 높고, 같이 갈 가능성의 첫 번째 이유는 실적입니다.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이 중심이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더워졌죠. 그래서 이 에어컨 판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죠. AI가 늘어났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많아졌고, 여기서 냉난방 공조에 대한 수혜, 냉난방 공조 LG전자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LG전자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현대차에 납품이 되는 전장 부문 실내 쪽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많은 부분들로 확장이 되고 좀 더 핵심 부품으로도 늘어나죠.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에서 LG전자로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쪽에 있어서의 수요까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실적까지 본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AI 데이터 센터 냉난방 공조에 대한 수혜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고, 전일 현대차 때문에 한번 올랐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돌파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지만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심 종목을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정유주 중에 또 골라봤습니다. 사실 투자 포인트를 제가 관심주, 공략주를 두 가지를 잡아본 게,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외의 종목에서도 하나 찾아보자. 그리고 SOL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바라보면서 긍정적이면서 가격이 좀 매력적인 종목 중에서도 하나 찾아보자라는 거에서 SOL을 골라봤는데요. SOL 같은 경우는 사실 정제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에 7달러대 중반이었거든요. BEP가 한 4달러대 정도인데요. 근데 2분기에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제 마진 쪽만 보면 적자 나올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반기를 봤을 때 여기에서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제 마진이 줄어들어서 투심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4월부터 주가가 8만 원대 중반이었다가 다시 7만 원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제 마진은 이제는 거의 바닥권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제 마진 3.5달러에서 여름부터 본다라면 정제 마진 다시 조금씩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PBR도 0.8배 수준입니다. 1배가 안 돼요.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크게 키우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주들이 물론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이긴 한데, LG전자, SO일처럼 꼭 직접적으로 그 안에 있지는 않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좀 저평가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은 이런 회사들에 대한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두 회사, LG전자, SO일 두 회사 따로 이제 공략주로 좀 말씀을 좀 잘 했습니다. 자, 사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 좀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코스피도 2,800선 좀 살짝 넘었다 다시 조금 밀렸다. 아직 2,800선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상무님 말씀대로 2,800선 굉장히 좀 낯설지만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이 지수가 계속 유지가 될지 여부,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나우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코스피는 2년 5개월 만에 2,800선 위로 네. 올라왔다. 그 흐름이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시 조금 넘어서 하락 전환을 한 상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앞서 임 앵커가 그 브리핑 때 살펴준 이 종목군들의 현황을 좀 보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탄력도가 좀 붙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럼요. 뭐 정부에서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지 저 이게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사실 앞에서 이슈 브리핑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이제 아기를 이제 낳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이제 여전히 뭐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좀 정책의 곳곳에 좀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아이를 낳는 소위 말하는 출산의 도구로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정책 당국자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뭐 예산을 1년에 몇십 조씩 투여한다.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아도 건강하게 또 잘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문화 자체를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저출산 대책 나오기 위해서 물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출산 수혜조라고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사실 직접적으로 저출산 관련돼서 아직 뭐 가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일종의 테마니까 너무 또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또 유독 그 관련 섹터가 강하게 움직여서 네. 우리 임 앵커님의 생각이 또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말미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켓나우 2부 2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